줌이 가능하거든. 다시 아까 혹시 차량 등록도 해주신다 그랬나? 차량 등록은 따로 말이 없었어? 이 마스크 써서 전혀 모르겠지. 아, 예. 마스크 쓰니까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 생활 보니까.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론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원만한 회사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다들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황 교수님이 안 오셨는데 30분이 됐으면 시작을 해가지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교통 정체 때문에 김도관 의원님도 지금 정체 길에서 좀 시간 막히는 상태라서 늦게 도착하시는 겁니다. 문을 좀 닫아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게시 사회를 맡은 김두관 의원실의 유승준 교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두관 의원 주최로 예비타당 선거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예산 분배 법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청중 없이 진행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청문이 없고 또한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내용을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계획사에 이어서 원래 토론회를 준비를 한 김두관 의원이 인사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정체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늦게 도착하신다고 해서요. 좌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는데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중에 도착을 해서 인사말과 기념 촬영을 하는 주간을 끌고 오겠습니다.
이게 촬영을 받고 나서 다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그러면 토론회를 시작하고 그 주제 발표하고 토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신 토론 실대 손희영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정책 토론회 자장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손희영입니다. 다시 온라인 강의 하는데 학생들 집중도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 많이 하고 또 답변하기 전까지는 계속 비디오하고 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 안에서도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토론 발제를 맡은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는 김준영 입법조사관입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화성시의 서철목 시장님.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박노 선임연구위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예타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의 홍기준 상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지방연구원도 이러한 공공민간 자료가 돼서 많이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남연구원의 김남수 공공자료센터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남수가 아니라 김기준인데 여기 이렇게 있어.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먼저 발제 시간은 각각 2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은 토론자별로 10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주제 발표를 맡으신 지금 김두관 위원님께서 오셨는데 미안합니다. 차가 너무 죄송합니다. 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뢰인 인사만 하고 그다음에 기념 차량 먼저 가지고 그 뒤에 이제 토론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쪽 가서 할까요? 아니요. 가운데 통과하시면.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입니다. 저는 2월이 이장부터 남해군수를 거쳐 경남도지사를 지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분들보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종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행정수도건설법을 재추진하였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법안을 균형발전 3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번 토론회의 제목입니다. 과거에도 예타 개편에 관한 토론회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무적 개점 조정에 불과했을 뿐 예산 분배, 법, 제도 개편에 관한 근본적인 부분은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는 과거보다 높았지만 아무도 예타에 대해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도권과 지방의 보육부 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토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지역사업에 대해 대거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주요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책사업의 예산 결정 방식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재정법 등 법제 정비를 통해 예타제도가 사업 결정 방식으로 기능하는 현 상황을 해소하고 새로운 국가 예산 분배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9월 2일 예정되었던 토론회가 연기되어 오늘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발제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이재원 박사님과 김준원 입법조사관님 그리고 자장을 맡아주신 신의영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상으로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념 촬영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상 주세요.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그럼 거기에서 먼저 주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재원 박사로부터 20분 동안 뒤를 봐야 저는 예산들도 전국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제도가 어느 정도 개요. 그다음에 현재 예산제도 바꾸자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산제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나눠. 우선 제가 서서 가르칠까요?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이걸 누르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예산제도를 기억입니다. 가격 법률이 있는데 여기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18조에 예타 조사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 예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총사업비가 500억 2년생 그리고 이제 국가 재정이 상도 이상이 사업입니다. 뭐 SOC뿐만이 아니라 국제연구소가 RS까지 다 그래서 이게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제도가 왜 도입됐냐 하는데요. 1999년 90년대 SOC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중복 과잉투자라는 논란이 심하게 뭐 실제로 뭐 그렇게 중복 과잉되는 투자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산당국이 국정당국에서 공공한 필요를 정확히 적합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지금 같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SOC 사업을 투자할 필요성에 대한 공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실 평화적인 수요하고 비교를 공통해보자. 근데 지금은 예타를 통과해야지만이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결정을 갖고 있는 거의 무소불위의 행정조치다. 요 예타 제도는 특정한 부서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추천해서 사업 500억 이상의 사업들이 다 해야 되고 그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해야지만이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타 통과하면 아무런 사업이 진행이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HP라는 통합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 있습니다. 영지성 분석, 정책 분석, 지역적 분석.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영지성 분석 보면은 KPI가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정책 분석도 하는데 이것을 이슈를 분석한 다음에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HP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HP 평점이 0.5 이상이면 사업시에 할 수 있다 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리고 예산 지출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BC 중심으로 한다는 논란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의 그 항목별 했던 기호를 조정한 거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비해서 비스권을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과입니다. 예산당국에서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지능운영기입니다. 이것을 어떤 정부에서 생각하냐면 예타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그중에서 항상 유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마치 이게 일반인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예타를 신청하는데 정말 필요도 없는 사업을 신청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냐. 어쨌든 예산당국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근데 그 평가를 생각대로 공개합니다. 그럼 예타조사 한계 화면 보시면은 SOC4 이걸 특히 보통 SOC4 국토부의 예타 사업 신청 절차하고 기획재정부가 예타 예산을 조사하고 거의 국토부에서는 투자 심사를 놓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재조사 평가를 또 두 가지 차이는 예타 대상 후보를 선정하느냐 예타 시행을 하는 사업을 결정하느냐 그 차이가 근데 국토부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사업 추진 대응 필요성 다 하고 있고요. 사회계획 반영도구 수익 재정 조사가 정신효과 특성 지역적 발전 여기까지 다 반영도구 분석해가지고 대정상국에다가 제출하는데 필정에서 예산 대상 선정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추진 사업 계획의 구체성, 무건적인 무건적인 실제로 이거 중요하게 추적계획과 보고서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상위 계획에 있는 사업을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예타 신청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계획재정부에 이런 절차가 필요한지 이게 의문입니다. 더욱 제가 공부를 들어보자 하는 것은 계획 예타 사업 선정한 기준을 보면은 이런 중절지, 부합성, 재성, 필요성, 그들 수준을 들고 필지 예타를 조사할 때 요 같은 내용이 다 검토가 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검토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행정조차를 단순하게 해가지고 국토부가 이제부에 예산당국에 이 같은 예타 사업을 할 거고 이것을 직접 KPI 투자센터에서 주면은 행정적인 거 요 예타 사업을 신청하는 대상이 세부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부선 철도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곧 다리 잘라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세부 사업 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통시설이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시설이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노선 내에서는 시설 수준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그 세부 사업 기준을 하다 보니까 동일 노선 내에서도 시설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앙선인데요. 2022년에 완료합니다. 한쪽은 150km, 한쪽은 250km, 한쪽은 150km, 250km. 그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가는데 한쪽 일정 구간에서는 4차선, 또 다른 구간에서는 2차선.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 구간에서 동일 노선에서 시설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면 결국은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없죠. 150km 되다가 다음 구간 250km 달려. 이 짧은 구간에서 속도를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50km에서 계속 들어가는 250km의 최고속도까지 들어가는 것과 이게 이제 사업간 세부 사업 비즈니스 이제 사업간 세부 상호 연결성 무시이라는 거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중복 조사를 하게 됐어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그 연주 원수건데 2015년에 단선 출도로 다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2015년 이 노선은 성남 여수선하고 원주 광고선하고 연결하는 노선이에요. 동일 축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15년 이게 다 통과된 당시에 원주 광고선은 복선조처럼 공사를 하고 있었고 성남 여수는 마찬가지로 2015년에 복선조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양쪽에서 복선 전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연결하는 여주원도 철도도 복선 전철을 하자. 그렇게 지역에서 그리고 정치인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단수철도로 구성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재조사하고 있어요. 복선 전철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가 처음부터 강화연결성 이게 교통시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특성,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그 특성을 보겠다면 이런 무리한 짓이 없었을 텐데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연결성을 비교할 때는 이제 지역 투자하고 연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는 서울 중심으로 보면 모든 열차들이 서울에서 출발하고 서울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노선이 바로 경부선 갖고 이제 중앙선 쪽으로 가는 건데요. 서울에서 분청문청 쉬운 구간인데요. 시설 경부선 구간이죠. 요걸 통과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용산, 청량, 망원 쪽 요게 모든 열차들, 지방원 열차들이 돌고 나가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요 구간이 용의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이 경부선 쉬운 구간은 최대 한 10회 정도를 추가적으로 추가할 수 있고 요 구간, 경춘선, 중앙선, 원중앙선 가는 요 구간은 최대 한 7회 정도, 2일 7회 정도 추가로 추가할 수 만큼 서울을 위한 한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지금 경남에서 오늘 경영은 주셨는데 남부대는 접고 대전에도 정합됐죠. 그래서 공사가 끝났어. 거기에 KTX와 같은 고급 철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 구간에 열차 운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4조 정도 투자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지 아직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최정부에서는 서울시 구간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부터 계속 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진행됐습니다. 그건 가져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서울 시흥 구간, 분청 구간이죠.
금전 예산이 시작되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서 평택간의 경찰법하고 서울시 구간의 도곡사원화를 동시에 정부에서 요청했었는데 당시 예산당국에서는 수서 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가부에 가지고 요청했었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뒤늦게 이제 그 예타를 하고 있으니까 10년 이상이 지나가요. 지금 이것도 통과했지만 지금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뭐 면세 사업을 하자 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서광도 복선 면세 사업은 예타하고 한 5년 정도 왔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청량리 마을 구간의 용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사업이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정을 늦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타 결정 기준이 효과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건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앙선 대한민국 예능 지역을 통과하는 중앙선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앙선 노선은 제가 말씀드린 서울로 들어가고 나가고 돼서는 청량리 마을관을 통과했는데 청량리 지금 강북 구간의 용량할 수 있는 한도가 지금 7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앙선 사업은 5조가 추진됐어요. 5조 추진해가지고 요청돼서 7년이 됩니다.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수원 사업이 빨리 하자고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완공이 되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예타조사 기간, 이건 뭐 대중당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단축을 시키겠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지역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순수하게 예타조사 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들, 나무늘 조사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던 건데,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실제로 예타조사 쪽에서는 진짜 많으죠. 기본적으로 자체 내에서 타당 조사를 해야죠. 그러고 나서 국가 법정계획이 포함되고 법정계획에 포함되어지면은 예타 조사를 신청하는 자격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예타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다고요. 그 GTX 같은 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그 국민들의 통보통을 줄이기 위해서 현 정부가 여성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정부가 2011년에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2018년 정도까지 결정이 이제 예타 통과가 된다 하는 소리인데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예타에 걸릴 시간이 많이 걸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쓸데없는 거. 이거 아는 데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민간 투자하면서 점수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거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고 보지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B씨가 경제성 중에서 1, 2, 4인 민간 투자 적격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이 투자할 거라고 그러면은 정부가 검토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하고 있거든요. 굳이 그걸 예타하는 와서 재정사업을 하겠다고 정보도 하겠다고 나선 사업이 돼서 이걸 민자로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민간 투자하면서 공사하는 거는 그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재정성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본에 쓸 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사업 재정성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재정성 하는 데는 그랬고 이건 이제 제대로 적용도 못하고 있어요. 도로공사,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재정 말고 자체적으로 채권가에서 50%를 투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위험성을 검토한다고 그러면은 도로공사 차원에서 철도시설공사 차원에서 재정성 분석이 되는 것들은 뭐 사업 단위에서 재정성 분석하는 응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일괄 다 적용하는 부분인데 그건 모르고 가는 화면 보시면 예타조사 지침이 어떻게 되냐면 중장기 계획 중에는 일괄 예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은 국도 지도가 같이 개별 사업의 상황 정도성 우선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문이 있어요.
근데 철도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내통 사업, 경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이거 예탁을 도로 공부를 한다. 철도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스트레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탁에서는 예산상과 하고 실제로 협의하고 국가 법정이 포함되고 있어요. 제가 상장국과 소통을 했는데 그것을 발표하기 도시하기 전에 예산당국과 엄청나게 많았는데 전체 예산 규모, 개별 사업 중에서도 재정 사업으로 할 거, 민간 사업으로 할 거 다 생겨요. 이 전체적인 재정 방향 구조 하에서 예산당국한테 맞는 투자금을 수립하고 그것을 협의해서 인정한 건데 거기에 포함되는 계획까지 다 예탁을 해요. 근데 이게 예탁하면서 나타나는 뭐냐면 일반 국민들은 국가가 어떤 계획을 발표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특히 그 지역에서 돈을 얼마나 주고 사업연도가 어떻게 되고 다 하고 구체적으로 다 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탁을 통과해야 되는 사업 중입니다. 근데 예탁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예탁에 많은 시간을 걸리니까 사람이 안 돼요. 지연돼요. 그래서 국가가 발표한 법적인 계획에서 국민들이 진짜 신뢰성을 갖습니다. 그다음 평가 결과에 이제 모성이 있다는 것은 해상 경영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0.4와 0.5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해상 경영에 대해 발생한 무관에 포함되는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해서 좀 인감을 좀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저는 이렇게 개인에 얘기했습니다. 한 번을 끝낼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예타에서 평가해서 제한 것들이 중복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상위 법칙이 포함된다는 거나 이건 기존 법률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자는 것을 먼저 보고 있고, 집필 발전 같은 경우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니까 이게 알려보면서 나오는데 투자된 돈만큼 나타나는데 그것이 규모만 나타나지 지역의 차이는 그래서 뭐 KBS 공부 수준이나 그런 것들 차이가 것이 실제로 검토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없는 거 경제성에 결정적으로 있다. 지역에 있는 사업들이 경제성과 굉장히 어렵는데 어떤 경제성 변화에 좌우되는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달 계산 방안인데 기본적으로 예측 목적을 개인이 인식하자. 그리고 조직 취재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예탁 실효성을 도와주는 주복 과정을 좀 없애자. 그다음에 정부의 지역주는 관점하는 목표를 적절히 반영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던 애쓸 수당한 경이 사실 고려하자는 겁니다. 예탁 도입 당시에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많이 투자했었지만 현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거의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당시에는 중국부처의 소속된 기관이지만 지금은 중립적인 총리 실수의 기관들이 많이 끌린 데 있으니까 중립적인 위치에서 분석을 하고 요걸 이제 중국부처의 책임을 확대하자. 20년 동안 했으니까 중국부처가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첫 번째는 현재 제도를 인정하는데 중무부처 신청 만으로 바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기능당국에서 굳이 그것을 심의해가지고 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탁 조사도 경제성 분석, 정책 분석을 하는데 이것은 일본하고 독일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간단히 하자는 건데 정책 분석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여부, 그다음에 내동 효율성 제고, 국민 상황 교육이나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미래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 여부 것을 판단해서 하자. 그러니까 리스크가 비용 낮게 이해가 되고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이것을 시행하자는 단순한 시대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안은 국가 정책 목표 실현인데요. 국가 법정 계획에 포함된 우리 지금과 다 협의되는 사업들은 예산조사를 제외하자. 그것을 주문 이게 예산 제외해서 투자가 될 수 있는 중부처가 좀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부처 책임 확대인데 중부처가 예산 조사를 하자. 지금도 R&D 사업들은 박영 장관이 위탁을 받아서 국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현재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것을
누가가 한다 할지라도 대가성 반반 방식은 분명히 가치를 필요하다. 제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2021년에 국가 예산이 556조 8천원입니다. 근데 지금 예산 사업이 500억 이상이죠. 556조 8천원에 500억이라고 하면 0.089%밖에 안 돼요. 이렇게 거대 예산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500억 이상 사업을 공탁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조 기업의 회장이 9만 원짜리 지출 직제를 일일이 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중문체의 권한을 합당 방식의 인상부서로 해야 됩니다. 기사님. 예, 이해가 말씀하고 네, 두 번째 발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정,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국제 정부에 대해서 김준원 국회 입법조사국회로 20분에 가져주시겠습니다. 비법조사 지정에서 김준원 조사관입니다. 예비 타당성 결정을 저는 국제 정기적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현황 한 개, 그리고 국제 정기 방안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국가재정법에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8조에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법으로 들어온 건 35년인데요. 이 38조는 제2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그러니까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국가지정법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9년도에 500억 이상 그리고 300억 이상이나 어떤 룰을 정해놓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 그리고 정보화 사업이 2007년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200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재정주의 사업이 2010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네 가지 범주로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한 가지씩의 사업들이 더 좋았던 건 예타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타 제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보면 국가재정법에 딱 두 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의 2, 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에 보면 지정 등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제38조 이렇게 두 가지 규정에 의해서 예타 조사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나머지 규정은 전부 다 수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국가연구개발서 특례가 들어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훈령이 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부 훈령,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부 훈령 이렇게 네 가지 훈령으로 인해서 훈령을 통해서 예타의 모든 제도가 규율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법에는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중에 저희가 이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제38조 제1항 제10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단 면제 사유로서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 상황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예타로 면제된 사업을 한번 기재부에서 자료 제출을 받아서 2005년부터 어떤 사업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2009년, 2006년, 7년, 8년 아예 없었고요. 2009년에 보면 지식경제부 사업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사업을 한번 보게 되면 2011년에 한 건 있었는데 이건 해수부 위반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국토부 사업이 한 건 있었고요. 2015, 17, 18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2019년에 14건의 국토부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한 건도 없습니다.
총 57건이 2005년부터 예타 면제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서 예타가 면제가 돼야 한다 해서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를 해줬는데 이 중에 국토부 사업은 뭐 2019년 14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 건이라고 볼 수 있죠. 국토부 사업에 대해서 특히 면제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14건이 됐다는 것은 그동안 이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예타로 인해서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묵혔다가 2019년도에 들어와서야 14건이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동안은 없다가 2019년에 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자유고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문제의식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물론 예타가 그동안 게이트키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영향 관한 사실이죠. 근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게 예타를 통과해야만 사업 실행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예타 제도의 실무적 지침을 규정한 훈령으로 인해서 훈령이 모든 사업을 결정되는 이런 제도로서 약간 변질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2015년 이후에 BC가 0.92야, AHP가 0.52 사업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17년 ABT 하단 사업 통과 20건의 사업 중 BC,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에서 1이 안 되는데 통과된 경우 3건에 불과하고요. ABT 하단 성공사가 그래서 현재와 같이 이 정책적 결정 과정으로서의 의상을 유지한다면 다른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대적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게 저희가 법이라는 글자를 쓸 때 물 수변에 갈 거자를 씁니다. 이게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들어주는 게 법이거든요. 근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법이 국가 정책을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게 아니고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막아버리는 어떤 이런 부작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2019년에 이런 문제의식을 발판으로 정부가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종합평가 기준 개편을 하기로 했고요. 대정사업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를 해서 사업 종목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했고 조사기관의 다양화를 해보겠다. 그래서 원래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두 군데서 수행하는 거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아까 규정에서 보셨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원래부터 제8조 1위에 그냥 규정된 기관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는데 안 했던 기관이에요. 그래서 뭐 그동안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를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도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성, 정체성 지역 규정에서 뭐 수도권의 경우는 지역 규정을 두지 않고 비수도권의 경우에 지역 균형과 정책성의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 개편안에 대해서 전국연구원이 한번 비수도권의 예비타당성 사업 중 통과되지 못한 9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개편안 기준은 단 2건에서만 통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미세적인 실무적인 조정을 통해서 하더라도 결국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통제성이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막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어떻게 예타 제도를 한번 정비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이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 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인데요. 근데 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게 과연 뭐냐? 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정의가 그 기획재정부 훈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 훈령 제22조에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 해소 및 광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 사업 등을 의미함. 물론 훈령이 법규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해석적 여지를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2004년에 제정했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간 발전의 계획을 촉진하고
뭐 전국이 균형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하는 것도 아니다. 법률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이 무엇인가요? 지역균형 발전은 여기에 당연히 포섭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에 있는 정의를 이제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지역균형 발전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기재부가 정의를 내리는 게 저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38조 지역균형 발전 사업에 국가균형 발전위원회가 의결한 국가균형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는 규정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균형 발전 사업 또는 국가균형 발전 사업의 정의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의결한 것을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라고 한다면 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이나 이런 걸 제기할 수 없고 그냥 법적으로 규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해석을 불러서 논란도 차단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국가지정법 특례 규정의 신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특례 규정이 2018년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들어왔는지 생각해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겠지만 델타들도 여러 가지 불합리함 때문에 이제 과학기술기본법에 관한 특례가 들어온 거겠죠. 그렇다면 국가정책적 목표라는 국가균형 발전의 특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5년부터 국가재정법 제정이 2005년부터 15년간 이 사안을 통해서 연재가 됐던 사업은 2019년을 제외하면 한 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사업 예비타당성사 수행 총괄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법에 규정된 그 국가균형 발전 시책에 해당할 경우 예비타당성 사업은 기획재정부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행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8조 1을 보면 부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연구기관 지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오겠죠. 한국개발연구원, 공투자관리제도와 한국조세제도연구원이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 지정기준이 무엇인지 찾아봤더니 이제 정부 주변 기관, 연구기관들인데요. 여기에 분명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지정은 다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분명히 그 조직의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의지와 능력을 다 주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풀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더 좋아질 것이냐. 이거 예비타당성 수행기간인데요. 굉장히 해가 지나시고 오래 걸리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한 사업 같은 경우는 뭐 8개월, 9개월마다 끝나는 것도 있고요. 긴 거는 3년, 4년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의 다양함을 해야 이 부분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기관의 다양함은 지금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재부가 훌륭으로 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승인 규정이 다른 방향으로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소부장, 소재 부분 장비 산업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61조에 특별조치법 제61조에는 예타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자의 특구 및 지역 특허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5조는 규제자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여기도 예비타당성들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 규정을 둔 것은 이 사업들이 분명히 국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국가균형 발전이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분명히 중요한데 이런 특례 규정들이 다른 법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특별조치법 그리고 그 지역 특별조치법 이거를 저희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부장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요,
예비 타당성 조사시 그리고 정체성 타당성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국가에서 신경 쓰고 보여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조사시 그냥 가산점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예비 타당성 조사들은 특례를 규정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다면 예타 조사시 지역균형발전 그 점수에 가산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국가 정책적으로 주시면서 특히 국가균형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예타조사 내에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정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자체로서 예타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최영수 화성 시장님께서 서시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토론회가 생기고 여기 참여하게 돼서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지훈 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입장이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예타와 관련된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이 예타와 관련된 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자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아, 이게 국가가 지방정부를 도와주는 형태가 아니고 방해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구나 해서 금년 초부터 네이버를 뒤졌어요. 예타에 무슨 문제가 있나, 다른 흑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 걸 봤는데 상당히 많은 분이 좀 아까 말씀하신 이재훈 박사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래서 임대점을 주장을 하고 임대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총생산이 이 예타가 생기는 99년에는 577조였어요. 근데 2019년에 1849조로 늘어났어요. 중앙정부의 재정 규모도 121조에서 470조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예타 도입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국가 재정 규모도 발전되고 있는데 예타에 대한 건 현실적으로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아까 다른 발제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과기부에 대한 거 불과 2년 전에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이 도입된 이후부터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 측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이후부터 정책성 분석 도입 등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문제가 돼 있고, 이게 작년에도 좀 아까 말씀하신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도입되면서 작은 변화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불효복용판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업기관이 지연되는 게 지방정부에서 매우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똑같이 말씀했지만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이게 정책 결정이 되고 나면 되는구나 하는데 한 10년, 20년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타 조사의 우리 지방정부 차원의 기능을 한 문제는요, 기능상에도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의 타당성 수행 전에 그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예비 단계를 두는 것입니다. 예타는. 그러니까 예타는 어느 걸 확정하는 게 아니고 예타를 통해서 이걸 할 필요성이 있나는 순위를 결정하는 기능인데, 지금은 예타가 순위의 결정 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또한 제가 아까 가능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건 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성 분석에 대한 정책 분석 이 말씀은 빼고 방법론 쪽의 문제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평가 기준 대비 저평가된 편의 원단위로 인해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한다는 내용이 가짜로 작용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실제로 분석하는 방식에서 보듯이 우리 용인 경전철 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파산 및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용인 경전철도 예타나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다르게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화성의 예를 들어보면요, 타당성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시기를 놓쳐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게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예타랑 좀 다르지만 다른 도시에서 예타랑 연관된 일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탄 이신도시 택지를 개발하면서요, 기흥 IC까지 가자. 동탄 이신도시에 32만 명이 거주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흥 IC를 연계될 거라고 생각해서 2015년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20만 명이 입주했는데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고 여기에 원래 당초에는 이 공사비를 보상비를 포함해서 295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2015년에 이 사업을 했다면 295억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상비까지 추계를 하면 현재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1661억 원이 든다는 게 지금 기준입니다. 이거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1400억 정도가 예타와 같은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그때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동탄 트램 사업의 경우 같은 경우 이미 신도시 분양하면서 트램을 설치하겠다고 했고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주민으로부터 9,200원의 돈을 걷었습니다. 근데 트램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사업비가 1조 원이었어요. 한 700억 가까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700억 국가가 내야 된다. 그래서 예타로 처음에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조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500~600억을 내는 부분 때문에 5~6년씩 지연됩니다. 끝내는 최종의 국가랑 하다 이게 안 돼서 나머지 700억을 화성시 지방들을 분담하겠다 해서 예타를 피해 나갔습니다. 1조 원짜리 국가 사업을 하고 국가에서 신도시 개발을 해서 트램을 하겠다고 한 게 돈을 9,200억을 걷어놓고도 불과 500~600억이 부족해서 이걸 예타로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매우 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런 것에서 매우 매몰되고 추가적인 비용을 만들고 시민들 간의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희가 좀 아까 소구장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시대가 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고 경기도양과 좋은 정책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타라는 것 때문에 계속 캐비넷에 들어가고 적절한 게 적절한 시기에 일단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타 폐지까지 포함한 강력한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지방정부에 살다 보면요, 좀 아까 말씀을 거랑 뭐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거랑도 일부는 맞지만 저희는 이 예타 대상 사업을 기본 복지 사업과 경쟁 사업으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타에서는 기재부는 경쟁 사업으로만 봐서 이게 경제성이 있냐 없냐, 국민들한테 전달될 최소의 기본 복지 사업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화성에 신분 당선이 연장되는데 이게 수원 후매실까지는 뭐 예타가 되냐 아니냐 하다가 예타 변제 사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이제 공단까지 연결되는 거라고 국가철도사업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기재부 예타에서는 예타가 안 나온다는 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사업에서 주장하는 게 아까 김두관 의원님께서도 국가균형발전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는 수도권의 인근에 있지만 서울의 1.4배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섬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화성시 안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 매우 필요한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안에서 동탄 위주로만 적극적으로 발전이 되고 만에 하나 봉담에 신분당선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주변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지자체랑 협의하면 신분당선이 들어온다면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봉담 주변권에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타가 만약에 달라지죠. 근데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예타를 땄으니까 BC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쟁과 비슷합니다. 알을 하나 사주면 저희가 잘 키워서 닭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닭을 먼저 한 마리 사주면 저희가 닭을 잘 관리해서 알을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랑 이런 논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국가에서 위원회를 정해서 뭐 경쟁력 위원회든 금발이든 아니면 강대이든 여기에서 정한 거에서는 예타를 할 필요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계속 필요하다고만 주장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저희는 예를 들면 신분당선이 공당으로 오게 되면 천상 기관관인 국민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사업은 국가가 되더라도 운영비의 적자분은 지방정부가 저희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영비가 BC가 1이라 BC가 1이 도달할 때까지는 경기도라든가 화성시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 부분을 정립한다면 지자체가 무턱대고 그걸 끌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인구구조나 복지구조를 같이 봐서 얼마든지 합리적인 하는데 지금은 탄력적인 안을 내기보다는 너무 픽스된 안을 내다 보니까 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지방정부랑 이제 논의를 해서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무조건 이 사업을 끌면 내 공약 사업이고 내가 해낸 사업이 아니고 이걸 끌어서 어떻게 지방정부가 같이 책임을 지고 최종 책임은 사업 주체인 부처를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형태로 가는 게 맞는데 현재는 사업이 기재부에서 결정나고 나면 잘못됐든 잘됐든 누구도 책임지는 구조가 없다. 그리고 끝내는 도로에서 세금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예탁대지와 함께 지방정부나 부처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같이 이번 기회에 논의를 한다면 훨씬 충분한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에디터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대재정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님께 예. 저희 재정연구원의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와 토론자 중에 아마 유일하게 좀 이제 재정 당국의 관점에서 좀 이제 토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우려들 때문에 이제 타사 앞에서 특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작년에 이제 좀 대표적인 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하신 대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수도권 구분하고 평가 항목 이원화하고 교육 발전 평가 강화하고 또 사회적 가치를 정책 평가에 도입하고 또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합평가 가버넌스 개편을 통해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실제 예타 조사를 한 기관이 거의 HP 결과를 거의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이제 별도의 이제 전문 패널이 있고 이제 조사 기관 자기관을 발표하고 또 사업부처는 사업부처대로 이제 그 사업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일종의 이제 배심원 제도 비슷한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좀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자가 얘기했듯이 여전히 이제 예타에 대한 우려들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마 오늘 크게 제기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예산 당국이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전문주의 동의하는 하나는 이제 원래는 이 예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타당성도 아니고 사업 초기에 어떤 개요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실제로 괜찮은지에 대한 이제 지금 점검을 하는 그런 이제 분석인데 그걸 가지고 사실 예산 당국은 이제 참고해서 결정을 한다.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구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이게 이제 이 예타 제도가 좀 이해하시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이 공공부문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예산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개개인의 예산실 입장에서는 이제 방어하기 힘든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책임을 넘기는 형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냥 확정을 해버리면 이사일정이 편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건 참고를 하고 실제로 이제 다른 이제 정책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비공식적인 과정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거의 방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예산당국 입장에서 그게 가장 큰 이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예타 결과가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예산에 반영되는지 안 반영되는지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든 이제 뭔가 게이트웨이가 실제로 작동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제도 개편 작년에 제도 개편을 통해서 조금은 더 이제 조사 결과는 참고 사항이고 실제로 이제 뭐 전문가 패널을 통해서 일종의 배심원 제도 같은 그런 형태로 결정을 한다라고 이제 좀 바뀐 측면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타 제도가 이제 들어왔던 배경을 먼저 보시면은 이제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90년대 후반에 SOC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고 또 그 플러스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업 부처에서 그때 사는 조사하고 바탕을 했었는데 실제로 필터링 되지를 거의 않더라 하는 그런 사실 재정당국 입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정당국이라도 필터링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제 대응 장치로 나왔다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업 필터링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그 올해 저는 이제 KPI가 아니긴 하지만 이제 그쪽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실제로 방법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 이제 사상조사하는 방법을 좀 치환했다. 그런 부분은 기회가 있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과연 이제 그 제도가 들어올 때 그 상황과 지금과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SOC 예산이 이제 증가 폭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또 약간 좀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수요들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 여전히 이제 땅성에 대한 검토를 안 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수요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되든 아니면 부처에 대한 땅 조사이건 여전히 사업에 대한 이제 땅 조사는 여전히 수요는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현재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사업 기간이 지연되었는데 우리 기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적기 했으면 훨씬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었는데 다 지연되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예산당국이 이제 하나의 절차가 크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처 절차 플러스 예산당국에서도 또 다시 예타 조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이 예타 부처에서의 그러니까 예산당국의 이 과정을 줄이려고 하면 시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사업 부처나 지자체의 이 예산 제약 조건이 작동을 하면은 사실은 예산당국도 부담을 덜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사실 아시는 대로 하향식 자기예산 편성제도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시도가 되었고 이제 그 당시에는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완전히 형해화되어서 제도가 거의 작동을 뭐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의사결정자들이 반영하지 않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제도들이 좀 정착이 되었으면 사실 예타는 자연스럽게 이제 기능이 크게 필요가 없고 이제 부처들이 책임지고 하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하는 구조로 고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여전히 안 풀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여전히 이제 예산당국이 굳이 마이크로 프로젝트까지도 다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가장 가야 될 방향은 이제 부처와 지자체의 예산 제약 조건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예산당국은 좀 더 큰 단위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맞긴 맞다. 그런데 이제 이제 이행 과정에서 이제 과연 이 부분을 풀 수 있느냐 저희들이 이제 하향식 자유예산 편성 제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보면서는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는 점점 이제 정치권의 영향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행정부 지배적인 이제 정부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예산 제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이제 안 되면은 아무리 행정부 내부에서 뭘 해도 다 오버라이드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적인 차원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정치권을 포함한 예산 예산 편성제도, 예산 과정 자체에 대한 총량에 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만들어져야지만 이제 이 예타도 동시에 이제 수명을 다한다 할까 약화되는 이제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없는 상황에 특히 이제 더더욱 이제 이 행정부의 거의 테크노크래틱한 디시전들이 정치권에 의해서 오버라이드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과연 이제 그냥 이미 사실은 작년 개편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정학회에서는 거의 예탄 이제는 죽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 이유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근본적인 이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이 더 성형화시키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제 더욱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아까 배심원 제도로 바뀐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건 조금 내부적인 이야기긴 한데요. 그 아까 이미 사실 기존에도 정책성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아주 낮으면 거의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한 회색지대에 있을 때 이제 소수의 사업들이 이제 정책성이 반영이 되어서 좀 반영되는 그 수준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중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조사하시다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장님 지적해 주신 문제가 많은데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데이터만 봐가지고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보험으로 정책성이 나오는 건데 그 미래지향적을 고려해서 했더니 경제성은 낮은데 나중에 감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를 받았을 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편들을 못하고 계속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수행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BC가 회색지대에 있으면 기대성이 좀 고려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낮으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가는 측면이 뭐 말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가중치라는 이슈라기보다는 그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의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패널로 바뀌면은 훨씬 이분들은 그런 데서 자유롭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이게 훨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가중치 이슈뿐만 아니고 가버넌스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토 홍상무한테 국토교육부의 홍준 사무관입니다. 앞서 제안해 주신 이재용 박사님과 김준환 부사관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사안에서 목표가 시기에 공감을 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재용 박사님께서 예타의 목적이 방식의 필요성, 예타 시행 여부보다는 필요성 인정을 바꾸면서 바꿔서 주무부처가 예타를 시행하고 주무부처의 책임을 확대하라고 제안해 주시는데요. 일단 주무부처가 예타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 사업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주무부처는 일단 사업 친화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예타에 반영될 우려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성
제도 취지 자체가 재정의 효율적인 어떤 배분이라는 그 주요 취지를 감안한다면은 그런 이제 필요성과 사업 시행 요건인 어떤 정책성, 어떤 경제성,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제도고 개편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정계획 예타 면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법정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면 많은 분들은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장기화되거나 추진이 안 되면 어떤 정부 계획의 신뢰도 향상 차원에서 어떤 법정계획 많은 사람에 대해서 예타 면제 해야 된다는 부분에 어떤 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은 법정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라고 도로나 철도, 그에 이제 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많은 어떤 법정계획을 이행하려면 어떤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재정당국에서는 교육계획 협의할 때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이 대폭 감소되거나 필요한 사업들이 누락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법정계획 수립만으로도 뭐 이제 어떤 사업이 결정되다 보니까 어떤 관계기관 협의나 재승인 이런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전 안에 저희들이 특정 기한 내에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한 내에 수립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야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준원 조사관님께서 제안해 주신 일차 조사 대상 기간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과 어떤 지역의 사업의 어떤 편차가 계속 이제 좀 발생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소시 부가구 쪽에 더 많은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그렇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신속한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이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도 이제 몇 차례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지만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서 변경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박지원에서 언급하셨지만 그 예타 제도는 이제 그 균형 발전이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 이런 게 좀 반영이 한계가 있다. 기존에 이제 예타 제도가 그래서 지난 2019년 4월달에 예타 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아까 공부해 주셨지만, 근데 이제 이게 한 달 1년 좀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개편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짧은 감이 있고요. 조금 더 건강을 지켜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례로 이제 최근 예타 평가 사례를 보면 경제성이 좀 안 된 1 이하로 이제 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가 통과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정책성이나 국가 균형 발전 부분에 대해서 예타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도권 아비가 복지와 균형 발전이 이제
국민의 그 질 향상에 좀 도움이 되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수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시에 다단적으로 조례한다는 그런 방법은 좀 타당해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무부처 그 담당 신분제노사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정 토론 마지막으로 경남연구원의 김기수 박사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연구원 김기수입니다. 저는 과거 KD에서 평생 동안 메타사고, 민자사고 담당했었고요. 제가 KD에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 옮기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공기업 메타 제도도 연구를 하는 책임자 역할을 하다가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원 박사님과 김준호 조사관님 의견이 제안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재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메타 사업 선정 절차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면 저는 조금 이렇게 봅니다. 재정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국토부하고는 정책적 평가 목적에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조금 그런 관점에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메타 사업 선정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 메타를 하는 게 좀 이중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내용의 전향적인 부분은 메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중적이다 무리한 것보다는 조금 그 제도 절차 개선 쪽으로 좀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14쪽하고 16쪽에 이렇게 조금 발표하신 전해주신 사업과는 상호 연계성이 좀 무시돼서 투자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는 전적으로 저도 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는 게 예비 타당성 분석에서 동일 은행의 시설 연계 노선을 포함해서 검토하는 절차가 메타 절차에 좀 반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 투자 가능성 검토라든지 재무성 분석을 이제 메타 기관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필요한 그런 검토 항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계신데 저는 요 민자 가능성 검토는 저도 예비타는 조사를 많이 수행해봤지만 전체 과학기관 동안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그런 시장님께서 용익경제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메타 예비타당성을 할 때 민간 지향사가 아니고 고시사업 향후에 고시사업을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현재도 예타 과정에서 다 확인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게 민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민자로 조금 고려할 요소가 있는지는 이 단계에서 한번 판단해 보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남부 내륙철도 저희 지역에서 저도 경남에서 한 3, 4년 동안 이 업무에 상당히 이제 지원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남부 내륙철도도 지금 이제 복선화를 정부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좀 건의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재원 마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정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뭐 지금 현재는 뭐 한 5조 정도 예상하지만 과연 5조가 될 것인가, 그리고 더 많은 지원이 될 때 이게 과연 사업기간 시행기간에 투입이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한번 일부 구간은 민자로 한다, 이런 거는 단계에서 조금 의미 있게 들여다보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쪽, 25쪽에서 정책적 평가 항목을 좀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역 기념 발전 효과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 비례한 숫자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더라도 결국은 종합 판단을 할 때는 지역 발전, 지역 기념 발전 효과도 같이 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의미는 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조세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HP에 대해서 지금 현재 HP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심원 기재부 심의에서 이렇게 확정되는 내용들이 정말 지금 합리적으로 되고 있고 향후에도 이게 합리적인 세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2, 3년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KDI에서 무조건 하는 거하고 지금 제도를 바뀐 거에 대해서 모니터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뒷부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의견을 드리면 이제 사업 대상 사업 선정 절차인데 조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한다면 중무부처, 그 다음에 국책연구기관, 지자체 이런 기관의 의견을 조금 제도적으로 좀 잘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예타 제도에 만드는 게 조금 지금 당장 조금 고민해봤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제가 이재훈 박사님 말씀드린 게 대해서 의견을 김준원 조사관님에 대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 속까지는 또 평내기준 신설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조사 제도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제안이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충분한 검토하고 조금 국민적 합의 절차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타 수행 가능 연구기관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평가기관을 다원화했을 때 정말 이제 객관성, 중립성이 이렇게 확보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생각해 보는 문제예요. 저는 오히려 이제 당장 대안을 드린다면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을 조금 조세재정연구원을 모니터링한 다음에 한두 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늘리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지역의 의견 수렴 대해서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조금 제 의견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예타 제도 절차 그다음에 체계화 이런 게 조금 지금 당장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거를 BPO 수익성 사업 같은 경우는 2,000원 미만은 지역 전문기관이 결정하도록 바꿨습니다. 5년 전부터 그걸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예타 제도에서 좀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나 이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이게 한 가지 조금 덧붙인다면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조금 논의할 사안을 조금 추가로 의견을 드린다면 교통시설 예를 들어서 사회적 편익을 산정하는데 오늘 교수님도
이렇게 지금 참석하셨지만 제가 이제 평상시에 여타를 보면서 느낀 게 수도권과 지역의 시간 가치를 과연 현재대로 동일하게 봐야 되느냐, 과연 정말 이게 경제학적이나 공학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좀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타 제도에서 기준 시점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다 계산하거든요. 그러면은 편익이 이게 금전 편익 같은 경우에는 저기 화폐가 미래로 갈수록 가치가 줄어든다 해서 할인율을 씁니다. 근데 그래서 동일 시점으로 다 숫자를 맞추어서 비시를 내는데 이게 운영기간, 사업기간 동안에 시간 가치도 할인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게 지금의 방법이 합리적인가? 돈으로 환산만 했을 뿐인데 시간입니다, 본질은. 근데 지금 예타제도는 모든 걸 다 할인을 하기 때문에 한번 조금 요거는 좀 지역적인 이야기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제가 보는 관점이 맞다 이러면 상당히 좀 전에 사업은 과소평가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인데요. 지금 4.5%를 쓰고 있는데 지금의 경제 그런 수치들로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대 수준으로 낮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조금 느꼈습니다. 요거는 조금 몇 가지는 조금 분석적인 것을 제가 조금 추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오늘 발표해 주신 분 박사님하고 조사관님 발표해 주신 내용이 향후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김 박사님 오늘 네분 지정 토론을 좀 들었습니다. 네, 두 분 발제와 네 분 지정 토론을 들었는데 사회자는 원래 자기 의견을 얘기하셨지만 그 발제와 토론을 이렇게 정리해서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저도 이 예타 제도의 깊이 관여해 왔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토론을 진행할 겁니다. 이 예타 제도가 이제 99년에 도입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기획재정과 KDI의 요구에서 제일 먼저 교통사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교통 전문가로서 KDI에 참여를 해서 저는 이제 교통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통사업을 그냥 하면 안 된다. 경제적인 예산 제약 조건을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게 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은 거의 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물론 공항 하나만 이게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이거 기재부로서는 예산은 없는데 사업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KDI하고 이런 예타 지침도 만들고 처음에 사업도 많이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왜 국토부가 하는 거를 국토부가 하지를 않고 기재부가 하느냐. 관점이 다르죠. 기재부는 항상 예산 제약 조건 하에서 우선되는 사업을 하는 게 목표고 국토부는 뭐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국방부도 그렇고 뭐 가계부도 그렇고 항상 너무 그렇죠. 항상 내가 사업을 많이 하고 예산만 많이 받으면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발전이 달라졌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처음에는 그래서 예타 제도가 굉장히 많은 과반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저희 선배가 네가 뭔데 이거 엄격한 제도를 도입해갖고 굉장히 힘들게 하느냐 했지만 아무튼 월뱅크나 에이전 데벨롭뱅크는 우리나라 이렇게 그 공공사업 관리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팀의 하나로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 개발도상국의 컨설팅을 하고 많이 다니는데 그 경우에도 대도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죠. 예산도 없으면서 무조건 외국 우상tion 혹은 중국의 차관을 들여서 무조건 사업했다가 지금 오히려 중국 때문에 굉장히 나 돈 못 갚겠다 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데이터라는 거는 이게 뭐 500억, 1000억만 해도 저는 별 문제 없다고 봐요. 근데 수조, 90조 사업이 있는데 그걸 주무부처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다. 이거는 아니죠. 국가 예산 상황을 봐서 어떤 사업은 예산 제도가
예산이 좀 많으면 좀 더 빨리 되고 예산이 없으면 천천히 되고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아직도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도 만약 자기 돈으로 다 사업비를 낸다 그럼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예타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자체나 국토부의 사업에 대한 시행 자율도는 좀 더 주고 싶다라고 하면 재원을 해당 부처나 지자체가 다 마련할 수 있다면 스스로 해도 되죠. 아까처럼. 근데 중앙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이라는 거는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미국이나 영국도 제약을 받죠. 우리도 제약을 받죠. 우리가 항상 뭐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는데 컨스트레인트가 있죠.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고려 안 하고 무조건 맥시마이제이션이 목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이제 예타 방법이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99년 이전까지만 해도 교통수요 추정 방법이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2배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았죠. 최초의 민자 사업인 인천공항 고속도로도 수요가 2배였고 경부고속철도도 2배였고 용인이나 의정부 다 마찬가지,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타저대가 용인이나 의정부나 인천공항 고속도로나 경부고속철도에 조직됐으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죠. 이만큼 좀 더 객관성과 일관성, 혹은 신뢰도를 증진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지난 한 21년 동안 예타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계에서도 교통수요 추정 방법이 굉장히 정밀해졌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의 경우에는 수요 추정의 오차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도 사업은 아직도 방법론이 굉장히 저도 철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정밀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산하연구소가 제시하는 수요와 예타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진 간의 수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죠. 그리고 저도 몇 개 사업하는데 과거보다도 사전에 그 수요 추정보다 제가 많이 저는 그냥 적절하게 한다고 하는데 항상 이제 상대편에서는 적게 잡는다고 하는데 제가 항상 완성이 되면 틀리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제가 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방법론이 아직도 철도 사업에 확실하고 철도 사업은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되는 걸 그냥 한다는 거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예타에 뭐 5억이, 10억이 들더라도 정밀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다 했다가 우리 후손들한테 빚을 다 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수요 추정에 관한 그래서 제가 99년대 KDI의 예타를 만들 때도 수요 추정에 관한 학계 교수들을 시키자. 물론 교수도 일부는 뭐 그렇게 좀 부정확하지만 그래도 양심적인 게 교수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배치되고 있고 아까 국토부 홍상부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계획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법정계획이라는 게 저는 왜 구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예시해야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구체적인 사업을 예시했는데 크게 검토가 안 되는 사업을 이걸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하자. 이렇게 되면 국가의 재정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정계획 수립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기획재정부 이거 수립되면 무조건 예산 투입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오케이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타제도는 사실 그동안에도 꽤 많이 변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경제성과 정책성만 했던 거를 노무현 정부 때 정책적 분석을 지역균형 발전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해서 지역균형 발전 분석에 가중치를 더 높였죠. 처음에는 경제성 분석이 약 60%의 가중치, 나머지가 가중치였다면 그 당시에 경제성 분석이 약 50대 50으로 그러니까 지역균형 발전이 더 들어갔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이 지역균형 발전과 정책적 분석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변화가 시대 요구에 따라서 변하는 건 바람직하고 그다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게 AHT를 과거에는 연구진하고 KDI가 했는데 기재부의 위원회에서 배심원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배심원들이 과연 그렇게 잘할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만 이게 큰지 얼마 안 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로 사업은 제가 이제 개발도상을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 항상 도로를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만 생산을 해요. 왜냐하면 많이 생산해봤자 수송이 안 되니까 다 썩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중국이 지원하면서 중국은 대규모의 철도 사업을 3 빌리언 US달러를 해줘요. 한 3조 원 되죠, 그게. 3조 원 이상을 하는데 문제는 수요가 없어서 다 파산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에티오피아 정부, 뭐 파키스탄, 뭐 캄보디아도 지금 중국이 막 돈 갖고 가라고 그러는데 이것처럼 철도 사업에 관한 굉장히 우리가 신중을 해요. 신중을 해야 된다. 1,000억, 2,000억이 아니에요. 몇 조 원이 보통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항상 제가 에티오피아에 교통계 수입하면서도 야, 너희 지금 중국 정부로 이거 하나 차관을 했는데 이거 기승갑수 길이 뭐냐? 근데 걔네들은 다시 딜을 해서 뭐 안 감고 이걸 연장할게. 이것처럼.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가 세금이 없으면 다 후손들이 해야 되거든요. 진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지금 당장의 불확실성이 큰 사업을 수요 추정도 불확실한 사업을 낙관적으로 해서 다 이걸 했다가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고치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을 낙관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하는 거는 나중에 더 큰 오류를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아무튼 사회자지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혹시 그 발제자나 토론자께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박사. 제가 이제 탈주를 계산하자고 하는 거는 중국부처가 모든 사업을 마음대로 하자라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예산 구조화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자는 거죠. 마치 제가 무슨 이 사업 학비주의처럼 전부 들린 것 같아가지고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두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도를 바꾸자는 거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3년 정도 때 하영시 예산 구조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와서는 원복돼가지고 한 몸으로 되었는데 현재 구조에서는 예산 규모가 돼서 556조 8천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냐는 거죠. 부처에서 쓸 수 있는 돈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처가 요구하는 대로 아무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아무나 주자는 게 아니라 현재의 국가 영역권 그리고 각 부처가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지출된 구조를 가만히 해가지고 각 부처가 필요한 돈이 한 이 정도 되었다 해주죠. 그럼 거기만 가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업이 늘어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SC가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뭐 경남에서 보셨는데 그 남부대로 줬고 덜트 중에서 남부대로 줬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뭐 남은 사건이 뭐 있습니까? 그걸 마찬가지죠. 거의 다 끝났어요. 국도의 일부 낙후된 사업을 해라. GTX처럼 국민들의 통공고통을, 국민들의 상황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그러고 남은 대로 일부 지역주권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들. 왜는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뭘 국토가 엄청난 사업을 할 것처럼 걱정하고 우려하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 재경 요건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 무슨 이기국가가 국가입니까 우리가? 이기국 국가를 예로 들어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제가 이거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남부대로 축도
아무 필요 없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럼 왜 예산 문제시켜줬습니까? 그죠? BC보다는 국가 정책 목표, 지역주요 발전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원적으로 예산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절차상에 좀 중국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걸 좀 단순화하자는 거고,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뭔가한 것들이 나타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거거든요. 이미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처가 서로 하향식 예산구조화해서 중부처가 담당을 하더라도 중부처가 마음껏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전문가들로 모이지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하면은 적어도 객관적인 중립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런다고 하고 이 SC2대 예산이 20조 이하로 내려갔다든가 최근 들어가서 한 20%까지 오르는데 오는 SC 사업 자체가 늘어지고 정치적인 요인에 대해서 예산 면제 사업들이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추경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거만 지나가고 있으면은 그리고 예산이 한 1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정도 때가 또 기간도가 한 15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느 하향되는 추세에서 뭐 공부가 할 사업도 없고 여러 좀 이게 또 중국처의 어떤 역할을 좀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또 다른 발제자 토론자들 말씀. 네, 다음 말씀 없으면 오늘 정책 토론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한 21년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가 맨 처음에는 이제 교통사업을 하다가 이제 복지사업도 하고 R&D 사업도 하고 또 공기업에 대해서도 하고 그래서 다시 입법하시는 국회의원분들께서도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필요하다. 그렇지만 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이 사업 때문에 괜히 내 사업이 안 돼. 그래서 내가 표를 내릴 것 같다라는 이중 개방적인 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1년이 경과했고 일부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동안 아까처럼 개선도 해왔고 그렇지만 아직도 전문가들은 일부 더보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전문가는 항상 그 방법론 개발이나 정확도 신뢰도 객관성을 높이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정치적인 지역균형 발전이나 이런 거는 정치가 된다 정책 결정내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예타 제도를 개선하고 방법론을 고치고 여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일부 이러한 그 논란이 있는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하나의 정책 토론회로 결론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깊고 많은 정책 토론회가 있어 또 앞으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발제해 주신 그 두 분께 감사드리고 또 시정 토론해 주신 네 분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언컨택트로 온라인으로 정책 토론회를 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 전부 토론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